신경계 분류하는 거. 보시면 일단 9번에 있는 신경계 분류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었어. 일단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 하면 일단 교감신경이니까 뭐야? 교감신경이면 뭡니까? 어? 아이고. 그 바로 앞에 이제 여러분들 채우면서 내용이 있었던 것만 거기 보시면은 이번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초에 말초신경계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말초신경계 중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등을 말한다. 이게 자율신경계의 설명이니까 자율신경계 자체가 말초에 해당되는 거고 교감하고 부교감은 자율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나온 이상 이미 중추 말초 중에 말초가 되겠고 그리고 자율까지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척수에서 출발해서 척수신경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척수신경, 전근 이렇게까지는 당연히 이어져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 앞에 뭐가 오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감신경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말초신경이면서 자율신경이고 척수신경이고 전근을 이룹니다. 이건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모든 교감신경이 다 척수에서 출발한다라고 지난주에 정리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면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 부교감이라고 나오면 부교감도 교감과 같이 마찬가지로 자율에 해당되니까 말초 자율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부교감이 이 뒤에 뭐가 오게 되느냐는 이 앞에 뭐가 오느냐가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교감 같은 경우는 어디서 출발한다 했어?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방광부교감, 그러니까 이 앞에 오는 게 방광일 때는 여기다가 합시다. 그래서 앞에 오는 게 방광일 때는 여기 오게 되는 게 척수, 전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했었지. 이유는 부교감신경이 중추에서 직접 출발하는데 방광은 배설기관이고 배설중추는 척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운 내용을 연결해가는 느낌인 거잖아, 결국. 실제로 이미 연결해 드리는 걸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근데 뭐 지난주에 설명했던 부분과 별개로 지금 여러분들 쪽지 시험 보려고 외웠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가면서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부교감 앞에 오는 게 방광이 아니라면, 이게 방광이 아닌 것들이 올 거라면 말초 자율 뒤에 오게 되는 게 뇌신경 X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였지. 왜? 배설중추를 제외한 모든 중추는 뇌에 들어있을 거고요. 그러면 배설중추와 관련된 방광부교감만 척수에서 출발하는 거고 나머지는 뇌에서 출발하게 되겠지. 였던 거잖아요. 그치? 네, 그렇게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교감부교감, 교감부교감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긴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계속 해보면, 그러니까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그래서 말초, 자율, 뇌신경, X 이렇게 가는 거고,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 이거는 앞에 위에 연결된 아무 필요 없다고. 교감신경이면 이미 말초, 자율, 척수신경, 전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이거는 그치, 얘는 어차피 방광이 아니니까 그냥 말초, 자율, 뇌, X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부교감신경인데 방광에 연결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5번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는 운동신경, 이게 우리 그 중추신경계 설명을 할 때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이 주로 이루고 있는 거 맞는데 연합뉴런만 있는 거 아니고 운동뉴런하고 감각뉴런도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요 놈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는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건 중추예요. 그래서 그 뒤에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그냥 중추만 동그라미 치고 끝. 왜? 얘는 운동신경인데 왜 중추냐? 앞에 보면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는 운동신경이면 시작도 대뇌, 중추에서 출발하는 거죠. 끝은 중간뇌, 마찬가지로 중추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작도 중간뇌, 아니 시작도 중추에 있고 끝도 중추에 있으니까 지금 얘는 중추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중추 안에서 움직이는 건 그냥 중추입니다.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건 명령의 전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추에서 중추신경계가 아닌 어디 다른 데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말초신경인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방광에 연결되거나 위에 연결되거나 소장에 연결되거나 이래야 말초인 거고, 지금 얘는 대뇌와 중간뇌, 즉 중추와 중추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냥 중추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위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 이거는 저기서 아까 우리 방광부교감을 제외한 부교감 다 방광부교감을 제외한 부교감은 그냥 말초, 자율, 뇌, X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7번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뭡니까? 말초, 자율, 척수, 전근 가면 되겠지. 왜? 교감신경이니까. 교감신경은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시신경은, 시신경이라는 거는 말을 바꾸면 결국 이제 보는 신경인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시각신경, 즉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이라는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8번은 11번과 같은 신경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인 겁니다. 11번이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이죠. 이게 정확하게 저 시신경이랑 같은 걸 거야. 물론 뭐 사실 11번에 얘기하는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이긴 하겠지만 뭐 통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포괄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된다고. 8번과 11번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같은 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었잖아. 감각은 일단 말초, 감각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이 감각도 앞에 오는 게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지만 교감, 부교감처럼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감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든 뒤에 게 그냥 알아서 결정이 되는 거고, 부교감은 방광이면 척수전근, 방광이 아니면 뇌, X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다면 감각신경 어떻게 되는 거였어? 목 위에 있는 기관,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기관들은 뭐라 그랬어? 뇌랑 가까우니까 뇌랑 직접 연결되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뇌 X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지. 그리고 감각신경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목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인식할 만한 것들, 이게 이제 말초, 감각까지는 어차피 똑같이 가되, 이렇게 목 아래에 있는 애들은 뇌랑 거리가 머니까 한 번에 연결될 수 없어서 어떻게? 척수랑 연결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감각신경은 들어가는 신경, 즉 구심성 신경이니까 전근이 아니라 후근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쵸? 다음 운동. 운동신경도 구분 기준은 어차피 요 앞에 거 오는 건 똑같아. 그냥 말초 체성 운동 올 거고요. 그리고 얘도 말초 체성 운동 이렇게 그냥 운동신경이면 말초 체성 운동까지는 오는 거고요. 근데 얘가 목 위에 있는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면 얘도 뇌신경이면서 X, 전근이나 후근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고, 목 아래 기관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척수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척수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얘는 전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9번에서 얘기하는 다리 골격근, 8번 먼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구나. 8번 시신경, 이게 그러니까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이니까 눈이라고 하는 건 목 위에 있는 기관이죠. 여러분들 눈 목 위에 얼굴에 달려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눈의 감각신경이면 말초 감각, 뇌 X 이렇게 가야 되는 걸 거고, 다리 골격근에 연결된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리라고 하는 목 아래 기관에 대한 운동신경이니까 요 맨 밑에 있는 운동 말초, 그러니까 말초, 체성운동, 척수, 전근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뭘 그렇게 다들 새로 배우는 것처럼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대. 분명히 지난주에 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번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 하면 눈은 목 위에 있는 기관이고, 그럼 목 위 기관에 대한 운동신경은 말초, 체성, 뇌 X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은 아까 8번이랑 같으니까 뭐 따로 안 하고, 그 다음에 12번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 이거는 교감이라고 하는 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고 했어. 그냥 말초, 자율, 척수, 전근. 그죠? 그 뒤에 예시문제 표로 되어 있는 걸 좀 볼까요? 뭐 겹치는 것도 좀 있고, 결국 할 줄 아냐 모르느냐가 문제인 거지. 할 줄 알면 다 채울 수 있긴 할 텐데, 이제 얘는 맨 뒤에 중추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까지 채워야 되는 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면, 자,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맨 위에 저거죠. 교감. 그러니까 말초, 자율, 척수, 전근 이렇게 갈 거예요. 말초신경계에 해당되면서 자율신경계에 해당되고 척수신경이고 전근을 이룰 거란 얘기지. 그러면 중요한 건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중추는 누구야? 뭐?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중추는 누구야?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누구야? 중간 내야 되겠지. 왜?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네 뭐야? 자율신경 자체가 뭐야? 수위운동이 아니라 불수위운동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눈의 불수위운동 중추가 어디야? 중간내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척수에서 출발하는 건 맞는데 아무리 출발하는 게 척수여도 명령은 중간내한테 받아야 돼요. 원래 눈의 불수위운동 중추가 중간내니까. 그쵸?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 이것도 앞에가 위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냥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이라고 교감이면. 근데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중추가 어디겠어? 위는 무슨 기관? 소화기관이죠. 예. 위는 소화기관이지. 위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소화기관에 해당될 거고, 위는 소화기관이니까 소화중추인 연수가 중추가 되겠죠. 세 번째, 소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이것도 그냥 교감신경이니까 말초, 자율, 척수, 전근 이렇게 갈 거고, 소장도 마찬가지로 뭐니까? 소화기관이니까 중추는 그냥 연수가 될 겁니다. 그치? 그 다음 그 밑에 거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 이것도 일단 그냥 교감신경이면 말초, 자율, 척수, 전근. 근데 방광이면 중추가 어디예요? 척수겠죠. 방광 배설기관이니까. 그 다음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그럼 부교감은 방광부교감 빼고 나머지는 말초, 자율, 뇌 X인데, 그러면 저거 눈에 연결된 부교감이면 말초, 자율, 뇌 X 이렇게 가겠죠. 뇌신경이면서 전근 혹은 다 이루지 않는다가 될 거고, 중추는 중간뇌겠지. 위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하면 얘도 말초, 자율, 뇌신경 X면서 중추는 연수가 될 겁니다.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도 말초, 자율, 뇌 X면서 중추는 연수인 건데, 그러니까 부교감은 아예 우리가 뒤에 적는 중추가 이 신경들의 출발하는 데가 되니까 얘네들의 척수신경, 뇌신경을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원래는. 그 다음에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이죠. 그쵸? 방광부교감만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인 거니까. 그리고 중추는 그쵸, 척수가 되는 거지. 중추가 척수니까 얘는 척수에서 출발하는 거지. 오케이? 네, 됐으면. 그 다음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 하면
목 위에 있는 거잖아, 눈은. 그러니까 목 위에 운동신경이니까 말초체성 뇌 X로 갈 거고, 운동신경이면 이미 뭐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대뇌입니다, 중추. 이미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건 대뇌 명령을 받는 거다라고, 이것도 앞에 내용에 있는 부분이잖아. 그 다음에 팔에 연결된 운동신경, 얘는 이제 운동신경이긴 한데 팔은 목 아래에 있는 기관이잖아. 그러면 말초, 체성, 척수, 전근 이렇게 갈 거고, 중추는 이것도 대뇌겠지.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요, 원래 이게 소장에 연결된 거라고 하면 자율신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소장 골격근이에요. 골격근은 뭡니까? 골격근은 수위근이지. 수위근이면 네, 대뇌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이거 있잖아. 이거를 좀 알아보기 쉬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소장에 연결된 운동신경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소장이 그 장기, 내장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무조건 자율신경의 명령만 받느냐?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골격근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지, 우리 저번에. 민문이근 가로문이근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은 소장에 연결된 운동신경이고, 소장은 목 아래 기관이니까 말초, 체성, 척수, 전근, 중추, 대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밑에 입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이것도 마찬가지야. 입 자체는 원래 소화기관이지만 우리 말할 때도 입을 움직여야 되거나 하잖아.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근육이 아마 이 골격근일 거고, 결국 이 입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이라고 하는 건 입에 연결된 운동신경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입은 목 위에 있는 기관이고 거기에 대한 운동신경이니까 말초체성 뇌 X면서 대뇌는 중추가 이제 대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 얘는 감각신경인데 목 위에 있는 거잖아, 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하면 말초 감각 뇌 X일 거고, 감각도 결국은 중추는 대뇌입니다. 대뇌 감각령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대뇌에서 판단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팔에 연결된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신경인데 목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초, 감각, 척수, 후근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그래도 중추는 대뇌겠죠. 감각신경이니까. 그 다음에 소장에 연결된 통각신경,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은 얘는 통각이면 통증을 느끼는 감각, 그러니까 감각이야 결국 얘도 그냥. 그러니까 얘는 소장에 연결된 그냥 감각신경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말초, 감각, 척수, 후근 이렇게 되면 되겠지. 소장은 목 아래에 있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중추는 대뇌겠죠. 감각이니까. 그리고 미신경이면 미각신경, 즉 맛을 느끼는 신경이 될 거고, 그럼 이것도 감각신경인데 혀에 연결된 감각신경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다른 것들이랑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혀라고 하는 거 목 위에 있는 기관이니까 목 위 감각, 즉 말초 감각 뇌 X 이렇게 갈 거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감각은 중추는 그냥 무조건 대뇌가 될 거고. 그다음에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는 감각신경. 자, 이건 뒤에 있는 감각신경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되고요.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한다면 그냥 중추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칸을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얘는. 만약에 우리가 굳이 채워보려고 하면 맨 뒤에 중추가 누구냐는 채워볼 수 있거든? 얘는 감각신경이니까 중추가 대뇌겠지 뭐 하고 채울 수는 있는데 안 채워도 돼. 그건 안 중요하고 그냥 얘가 중추란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그 밑에 연수와 척수를 연결하는 운동신경,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중추. 왜? 연수가 중추고 척수가 중추인데 중추와 중추를 연결하면 그냥 중추라고.
그 다음에 중간내 중추고 연수 중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뒤에 것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뒤에 쭉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거지. 일단 됐고 네가 그 칸을 채웠냐 못 채웠냐는 중요하지 않아. 하는 방법. 이제 오늘 할 거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그러니까 3단원이 맨 앞에가 이제 자극의 전달, 자극에 대한 파트가 3단원의 제일 처음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딱 그 자극부터 시작해서 해온 거잖아. 그렇죠? 자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육이고요. 그리고 신경계까지. 여기까지 다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3단원에 남은 게 항상성이랑 방어작용이 이렇게 남았는데, 뭐 지난 우리 제일 첫 수업 때 제가 얘기했었던 걸로 아는데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안 할 거예요. 이번 방학 때는 안 할 거고 아예 그 중간고사 끝나고 어차피 기말고사 시험 범위기도 하고 그리고 방어작용은 그 학교에 따라서 아예 2학기로 넘겨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 중간 끝나고 나서 중간 기말 사이에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안 할 거지만 우리 딱 한 요 항상성 정도까지 정리해야 되니까 딱 하나 항상성 파트 하나 정도 남은 거거든. 그래서 이번 주에 진도 나가고 한 설 지나고 그 다음번까지 항상성 진도 나가면 얼추 끝날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1, 2단원을 그때 이제 할 거야. 그때 가서 할 건데 아무튼 이제 뭐 지금 남은 내용 이 항상성부터 마무리를 지어 보면요. 일단 이제 신경계 하면서 항상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치? 좀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 사람의 몸 내부,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하는 동물들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대표적인 항상성이 될 거라면 사람 체온 말고도 뭐 도마뱀 이런 애들은 우리 도마뱀은 체온 유지를 잘 안 하거든요. 도마뱀은 변온동물이라고 해서 체온 유지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얘가 항상성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체온을 제외한 다른 항상성들은 좀 할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바는 아니겠죠. 도마뱀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 이유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의 항상성을 갖는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정하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외부에 큰 변화가 생겨도 내부의 변화는 최소한으로만 일어나게 만드는 게 항상성.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바깥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도 우리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게 하고 바깥에 기온이 막 영하 10도, 영하 40도 이렇게 떨어져도 우리 체온이 영하 10도, 영하 40도까지 떨어지지는 않게 하고 이런 게 항상성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항상성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였는데 이미 신경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항상성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는 그 설 지나고 와서 할 거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계, 이 항상성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기관계인 내분비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봤었잖아. 3단원 전체가 다 어떤 기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건 다 신경계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내분비계고 뒤에 방어작용은 이제 면역계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관계가 될 거거든.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그냥 내분비계 자체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내분비계 해서 주르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분비계랑 신경계를 좀 비교를 해볼 거고 그리고 또 내분비계랑 같이 또 비교해 볼게 외분비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요 세 개의 기관계를 비교를 해보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일단 내분비계는 뭐 하는 애들인지부터 뭐 하는 애들에게요? 생소하지 않아? 아마 내분비계라고 하는 기관계 자체는 다른 기관계에 비해서 좀 생소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하는 애들일까?
네, 뭔가 분비하는 거 맞아요. 내분비계나 외분비계, 얘네들은 뭔가 분비한다가 특징이 될 거긴 합니다. 근데 뭘 분비할까? 오, 좋아요. 우리 몸에 있는 것들 중에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분비하는 애들을 우린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뭐, 이 호르몬은 이렇게 약어로 쓰기도 하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는 이런 H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다 호르몬의 약어일 텐데, 근데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내분비계라고 해. 뭐 일단 좋아. 근데 호르몬은 뭘로 되어 있을까? 호르몬의 성분. 왜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와서 생명과학에 관련된 물질인데 처음 보는 걸 띡 내놓고 얘가 뭘로 되어 있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단백질이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 어차피 생명체 내에 있는 물질의 대부분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단백질이라고 대답하면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단백질, 이 호르몬도 주성분은 단백질이 됩니다. 우리 전에 얘기해본 것 중에선 주성분 단백질인 게 뭐가 있었냐면 효소라고 하는 애도 있었는데 얘도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신경 전달 물질들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고 나중에 방화작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했지만 아무튼 그 면역에서 쓰이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단어 자체는 좀 익숙할 항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건 단어는 좀 익숙하지? 얘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와서 생명체 내에 있는 물질 아무거나 갖다 놓고 뭘로 되어 있게 하면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대부분 다 단백질이라서. 그래서 호르몬도 그냥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분비계는 그냥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 근데 그럼 호르몬이 뭐 하는 애예요? 맞아. 우리가 흔히 호르몬에 대해서 가장 딱 그 과학적인 용어로 딱 설명되어 있는 정의가 뭐냐면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일종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영상이 안 나와서. 칠판도 여기가 안 나올 텐데. 불편하구만. 얘는 명령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호르몬은 누구한테 가서 명령을 내리는 물질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기관계는 신경계였지 않나 원래? 그치?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하던 게 계속 그거잖아요. 뭐 심장 중추, 그러니까 순환 중추인 연수는 심장에다 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쵸? 호흡 중추인 연수는 호흡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고, 눈의 불수의 운동 중추인 중간뇌는 눈한테 명령을 내릴 거란 말이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원래 신경계도 명령체계에 해당되고 내분비계도 명령체계에 해당되니까 하는 일 자체는 비슷해. 실제로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같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 둘이 하는 일이 그렇게 누군가한테 명령을 내린다. 특히나 이제 수의 운동에 대한 명령 말고 불수의 운동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 방금 얘기한 순환, 호흡 이런 거에 대한 명령. 그런 게 이제 내분비계도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관에다 명령을 내린다라고 똑같은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얘도 명령이고 얘도 명령이면 차이가 뭐가 있냐가 중요하겠지. 그럼 왜 우리는 똑같은 명령을 내릴 걸 두 개나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미 잠깐 얘기해 본 적이 있었던 주제인데요.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아니라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뉴런의 촉각도기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거. 그렇죠?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신경들은 다 아세틸콜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교감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호르몬 중에는 뭐가 있냐?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또 있지. 그래서 얘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고 얘는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불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얘는 위에 것도 흥분 상태를 만드는 물질이고 아래 것도 흥분 상태를 만드는 물질이고, 근데 위에 건 신경 전달 물질이고 아래 건 호르몬인 거거든. 그럼 저 둘은 기능적으로 무슨 차이를 갖느냐? 아무 차이도 없어요. 심장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 심장에다가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든 에피네프린을 뿌리든 결과가 완벽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기능적으로 하나도 차이가 없을 명령체계를 왜 우린 중복적으로 두 개나 갖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이제 신경계는 신호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 이 신경계의 신호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팔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해봐. 그럼 뇌에서 팔을 움직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팔을 움직일 때까지 시간 얼마나 걸려? 한 1초쯤 걸리나? 그렇죠. 0.1초도 아닐 겁니다. 엄청 빨리 일어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연 시간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란 말이야. 내가 팔을 움직이고 싶을 때 팔이 바로바로 움직이죠. 근데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신경이 명령을, 대뇌에서 만들어진 명령을 여기까지 전달해줘야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경은 굉장히 빠른 전달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은 이제 빠르다는 게 장점이 되긴 하고, 그러니까 이 빠른 명령 체계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는 건데, 대신에 신경은 지속성이 짧아. 자, 왜 지속성이 짧냐면, 자, 신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자극 혹은 명령을 전달하려면 탈분극, 재분극이라고 하는 과정, 그러니까 활동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활동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은 뉴런이 활동전이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릴 거고,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릴 때마다 바깥의 나트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활동전이 끝날 때, 그러니까 탈분극이 끝나고 나서 재분극을 하려고 할 때 얘 다시 닫은 다음에 칼륨 통로를 열어서 안에 많았던 칼륨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안쪽을 원래대로 마이너스로 되돌리는, 이게 이제 뉴런이 활동전이를 만드는 방식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뉴런은 활동전이가 한번 나타날 때마다, 그러니까 탈분극을 한번 할 때마다 안과 밖의 나트륨 농도 차이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들어오는 건 열어놓고 쏟아져 들어올 거고, 그럼 다시 내보내는 건 펌프를 통해서 일일이 3개씩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대로 들어온 걸 다 다시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다 보니까 얘는 한 번 탈분극이 일어날 때마다 안팎의 농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나트륨 농도가. 칼륨 농도도 한 번 열릴 때마다, 한 번 탈분극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재분극 한 번 할 때마다 칼륨 농도의 차이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 같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은 뉴런이 만들고 싶지 않아 하거든? 그래서 뉴런이 어떻게 하냐면 안팎의 나트륨 혹은 안팎의 칼륨 농도 차이가 줄어들다 보면 아예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탈분극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탈분극을 한 100번쯤 했어. 활동전이를 한 100번쯤 만들고 났더니 더 이상 얘가 안팎의 나트륨 농도 차이가 너무 줄어들어갖고 더 이상 나는 활동전이 만들면 안 되겠다가 된 거야. 그럼 더 이상 활동전을 만들지 않거든? 그게 우리가 흔히 어떤 거냐? 우리 같은 부위를 계속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 뭐 당연히 아픈 건 원래부터 아픈데 때리다 보면 그러니까 세기를 올려가면서 때리는 거 말고 무뎌지고 결국에는 잘 안 느껴지잖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해? 마비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게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면 이 뉴런이 탈분극을 해야 될 텐데, 활동전이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걸 만들다 보면 안팎의 나트륨 차이가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 활동전이를 하고 나서부터는 활동전이를 아예 안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 뉴런의 명령 방식인 이 활동 전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탈분극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요 지속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형태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뉴런은 오래 지속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경계를 통한 명령은 정말 빠르게 명령을 내리는 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래 지속은 못해. 뉴런이 활동 전이 자체를 오래 유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내분비계 쪽, 요 호르몬 쪽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당장의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되는 상황이면 아까 본 것처럼 교감이 노르에피네프린을 통해서 심장박동을 일단 빨리 만들어 놔. 근데 이거 오래 유지 못할 거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에피네프린이 이제 분비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그 풍모라고 해야 되나? 운반이라고 봅시다. 운반 방식이 혈관을 타고 운반되거든. 아이고. 한마디로 호르몬의 이동 속도는 우리 혈액의 이동 속도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딱 이 순간에 여러분 발끝에서 딱 발끝에 혈관을 지나고 있는 혈액이 여러분 심장에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그냥 대충 생각해도 그렇게 짧진 않겠지? 일단 뉴런이랑은 비교할 수 있을 그런 속도도 안 나오고 뉴런보다는 당연히 훨씬 느릴 거고 그냥 뉴런보다만 느린 게 아니라 혈액순환은 되게 느리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혈액을 타고 운반되는 호르몬도 분비 자체는 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직접 명령 내릴 곳에 가서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심장한테 가서 야, 너 심장박동 빨리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느린 명령체계이긴 합니다. 대신에 얘는 호르몬은 뉴런처럼 뭐 안팎의 나트륨 차이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호르몬 주구장창 만들어서 내보내기만 하면 계속 효과가 지속될 거거든. 그래서 얘는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대신 얘는 짧은 지속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일단 심장박동이 교감신경의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빨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얘가 잠깐 빨리 만들어 놓은 동안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얘가 여기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감신경이 좀 쉬고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계속 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서로 좀 상호 보완적인 느낌이지. 하나는 좀 빨리 가서 명령을 내려주고 하나는 좀 천천히 가되 대신에 좀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신경계랑 내분비계는 같이 묶어서 비교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런 거였고 얘기한 김에 나머지 이런 것들도 해보면 뭐 신경계의 기능에 대한 건 따로 얘기할 필요 없겠지. 우리 앞에서 워낙에 다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운반 방식은 얘는 뉴런이겠지. 그래서 이 기능 대신에 얘가 분비하게 되는 물질 혹은 뭐 얘가 뭘 분비하느냐 쪽으로 가면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할 거면 신경계가 분비하는 건 뭐야?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분비계 전체적인 기능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밑에 외분비계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외분비계는 뭐냐면요 자 외분비계는 얘는 내분비계랑 딱 이름의 차이가 내, 외 차이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얘는 안으로 뭔가를 분비할 거고 얘는 밖으로 뭔가를 분비할 거거든. 근데 외분비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땀샘입니다.
우리 땀샘은 그냥 생각만 해봐도 왜 분비계 같죠? 밖으로 뭘 분비해? 땀을 분비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밖으로 뭔가를 분비한다는 입장에서 땀샘이 외분비계로 연결되는 건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데 이거 말고 외분비계에 해당되는 게 또 뭐가 있냐? 소화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관 내부에 있는 소화액들을 분비하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뭐 위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위샘이라고 부르고요. 소장에 들어있는 샘을 소장샘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소화관 내부의 공간이 있잖아. 이 소화관 내부의 공간은 우리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엔 몸 안의 공간으로 좀 인식될 수 있잖아. 근데 소화관 내부의 공간은 생명과학적으로 몸 밖의 공간입니다. 왜냐? 일단 우리는 몸 안이냐 몸 밖이냐를 구분하는 그 생명과학 용어가 채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생원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설명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저 채광이라는 용어가 결국 뭐냐면 칼로 째야만 들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메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같은 걸 할 때 꼭 칼로 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채광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소화관 내부는 칼로 째야만 들어갈 수 있나? 아니잖아. 그래서 소화관 내부에 생긴 문제는 내시경 같은 걸로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소화관은 몸 밖과 연결된 공간이 맞아. 소화관 내부의 공간은 몸 밖과 연결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몸 밖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생명과학적으로. 그래서 소화샘도 외분비계에 들어간다는 그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다고. 소화관 내부 자체가 원래 몸 밖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맞잖아. 그 우리 여기 그 결국 소화관 중에 맨 위에 입구가 되는 게 우리 여기 입이잖아, 입. 그래서 우리가 입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실 길게 이렇게 딱 집어넣는다고 치면 그 실 길게 계속 집어넣으면 결국 어떻게 돼? 반대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밖과 밖이 연결되어 있는 거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소화관 내부의 공간을 몸 밖의 공간이라고 인식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외우든가 상관은 없어요. 덮어놓고 외워도. 근데 단지 좀 이해를 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외분비계는 일단 몸 밖으로 뭔가를 분비한다가 되고 소화샘, 땀샘 이런 게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외분비계가 분비하는 건 주로 누구냐? 효소예요. 일단 얘 외분비계는 효소를 분비하는데 그러니까 소화샘에서는 일단 소화효소가 분비가 될 거고 그러면 땀샘은 그러면 효소 분비하는 거 없지 않는가요? 하면 땀샘에선 땀이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요. 이 땀에도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건데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뭐 이런 효소가 들어 있어요. 이제 얘는 면역계에서 다룰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땀샘도 효소를 분비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분비샘은 대부분 효소를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인식해주면 좀 좋아. 그래서 우리가 외분비계가 분비하는 물질이 뭐냐 하면 효소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뭐 굳이 추가하자면 땀 같은 걸 추가해 줄 수 있겠는데 뭐 땀이 과학적인 뭐 우리 지금 여기 파트를 하는데 과학적인 값어치를 갖지는 않으니까 땀 빼놓고 그리고 이 가운데 대한 얘기를 안 할 거야. 왜냐? 얘네들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명령체계로서의 특징을 적어놓은 건데 외분비계는 일단 명령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명령체계라는 거, 신경계랑 내분비계의 명령체계라는 말은 뭐냐면 심장한테 명령을 내려. 심장박동을 빨리 해라, 느리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중간내, 그러니까 눈한테 동공을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던가 이런 게 명령체계잖아.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해라라고 해야 그게 명령인 건데 효소라고 하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반응을 직접 진행되게 만드는 애들이지. 효소에 대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효소는 그냥 반응을 일어나게 만드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효소의 정의하면 뭐 촉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통합과학에서 어느 정도는 다루는 걸로 알고 있긴 있는데 뭐 아님 말고 어차피 효소는 그 생원에서는 효소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않거든요. 효소에서 깊게 다루는 건 생초에나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깊게 알아야 될 건 없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일어나게 만드는 쪽인 거지 누구한테 반응을 일으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쪽은 아니니까. 그래서 명령체계가 아니라서 요런 포인트는 뺄 거고 대신에 얘는 이제 운반에 대해서 보면 이 외분비계는 분비관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땀샘하고 소화샘이 있으면 자, 땀샘이면 땀이 담겨있는, 땀이 만들어지고 땀이 담겨있는 샘일 거야. 그리고 이건 우리 어디에 있을 거냐면 진피라고 해서 우리 그 표면 그 피부에 그 조금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땀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땀이 결국 피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선 그 나오는 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분비관을 갖는다 라는 얘기인 거고.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위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위샘도 마찬가지야. 위에 들어있는 이 위샘은 이것도 위에 이제 껍데기 안에 들어있을 건데 위 내벽 그러니까 위 안쪽에 벽 안에 들어있을 건데 걔도 거기서 위 안으로 소화효소를 뿌려주기 위해 이렇게 관이 들어있어서 그 관을 타고 소화효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 안에 들어간 물질들이랑 그러니까 우리 위 안으로 들어온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랑 위샘에서 분비관을 타고 나온 물질들이 만나서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외분비계는 이런 분비관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내분비계는 분비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분비관이 따로 없냐? 얘는 혈관을 타고 이동한다.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혈관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기관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할 때 막 혈관 피하려고 아니면 뭐 혈관 잘못 건들면 안 되니까 엄청 조심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출혈이 너무 심해서 어쩌고. 다 혈관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내분비계에 해당되는 애들도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을 테니까 따로 분비관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얘는 그 호르몬을 만들어. 그리고 그냥 자기 표면으로 그냥 대충 버려. 분비해. 그럼 돼요. 왜? 주변에 다 뭐니까? 주변에 다 혈관이니까. 그래서 분비관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혈관 타고 이동할 거라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내분비계와 외분비계 이 두 개의 분비계 중에서 분비관을 가진 분비계는 외분비계밖에 없어요. 내분비계는 아예 분비관을 갖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어차피 하려던 걸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할까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일단 내분비계 전체적인 특징은 끝났고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내분비계에 해당되는 게 누가 있고 그럼 걔네들이 분비하는 호르몬이 뭐가 있고 그래서 그 호르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최대한 좀 간단하게 오늘은 얘기를 할 거예요. 어차피 깊게 디테일하게는 다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항상성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잘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그냥 용어를 한번 듣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공부하고 외워서 그 다음에 항상성 공부할 때 조금 용어가 익숙한 상태로 하면 편하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텐데 일단 내분비계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일단 하나 지금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지만 다음에 우리 항상성 얘기할 때 간내시상하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간내시상하부는 간뇌의 일부니까 신경계잖아요. 근데 동시에 내분비계입니다. 이 간내시상하부는 호르몬도 분비해요. 근데 그건 일단 오늘 볼 건 아니고 그리고 이 간뇌 밑으로 우리 뇌 전체에서 간뇌가 약간
관자놀이 살짝 앞쪽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 밑으로 혹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달려있거든. 우리가 그 혹을 뇌하수체라고 불러. 진짜 뇌 밑으로 달려있는 혹처럼 생겨먹은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내분비계인데, 일단 이 뇌하수체는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앞뒤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앞에 쪽의 주머니를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부르고 뒤쪽의 주머니를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알만큼 알던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것 같고 그런데 호르몬은 기억 안 나고.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생장 호르몬입니다. 근데 그냥 나온다는 사실을 얘기해 드린 거고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만 두면 되는 거지. 생장 호르몬은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 내분비계를 다루는 이유는 오로지 항상성을 다루기 위해서인데 생장 호르몬은 항상성이랑 상관없거든. 그렇잖아. 키 크고 몸집 커지는 게 항상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구나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 또 그런 비슷한 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명칭을 먼저 쭉 나열을 해보면, 그리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고요. 그리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사실상 따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이름 자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이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뭐 하겠어? 갑상샘을 자극하겠지. 그럼 그 결과가 뭔지는 갑상샘 때 얘기하면 되겠고, 부신껍질 자극 호르몬은 뭐 하겠어? 마찬가지야. 부신껍질 자극하겠지. 생식샘 자극 호르몬 뭐 하겠어? 생식샘 자극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딱 이름만 봐도 그냥 보이는 그 기능 정도가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별로 얘기할 건 없고, 근데 색깔을 다르게 적은 이유는 지금 노란색으로 적은 위에 두 개가 항상성에 관여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둘은 항상성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만 두면 되거든. 근데 당장 얘네들에 대한 기능을 바로 알 필요는 없는 대신에 우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 플레인보다는 TSH라고 하는 축약어를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신껍질 자극 호르몬도 이 플레인보다 축약어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 사실 부신껍질 자극 호르몬은 그냥 부신껍질 자극 호르몬 플레인을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학교마다 축약어를 가르치고 축약어로 쓰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TSH라고 부르는, 그리고 부신껍질 자극 호르몬은 ACTH라고 부르는. 어차피 H는 다 호르몬의 약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전엽은 이걸로 끝이고, 후엽은 뇌하수체 후엽의 호르몬을 또 나열하려고 하면 얘는 호르몬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냥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합시다. 항이뇨 호르몬. 얘도 항상성에 관여하는 애라서 중요하고, 뭐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상성에 관여하지 않는 호르몬으로는 뭐 옥시토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건 우리한테. 어차피 항상성에 관련되지 않은 건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이 항이뇨 호르몬은 얘도 플레인보단 이 축약어 쪽을 훨씬 많이 씁니다. 아니고 ADHD 아니고 ADH. 얘는 기능을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얘들은 기능이 바로 보이니까 그냥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기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항이뇨는 오줌을 막는 거거든. 이뇨가 오줌 싸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 하면 오줌을 막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는 오줌을 참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물을 다시 몸으로 재흡수하게 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콩팥에서는 오줌을 만들 때,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질 때 물을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하거든.
그래서 그 재흡수 과정에서 재흡수를 원래보다 좀 더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항인효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언제 나오냐? 짠 거 먹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짠 거 먹고 자면 오줌으로 나가야 될 물이 항인효 호르몬에 의해서 몸에 붙잡히게 되기 때문에 몸에 수분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붓게 되지. 그런 거거든. 그게 이제 이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거고요. 자세한 얘기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하게 될 게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계가 있는데, 이 갑상샘은 일단 위치는 여기 목 아래쯤, 목이랑 턱하고 여기 경계선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얘도 이제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이런 것도 가끔은 가르치는 학교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진성 같은 경우는 가르치던데, 근데 진성 말고는 요즘 거의 안 가르치는 추세인 것 같으니까 그냥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항상성에 관여하는 메인 한 가지 호르몬만 보면 티록신입니다. 그래서 위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즉 TSH가 갑상샘을 자극하면 그냥 티록신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티록신은 뭐 하는 호르몬이냐?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요거 기능은 그냥 대충 한번 들어만 두시면 돼요. 어차피 기능에 대한 얘기는 다다음 주 항상성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끈덕지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갑상샘에선 티록신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얘는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뭐 이런 거까지. 그 다음에 갑상샘 말고 또 다뤄볼 만한 거, 저기 부신껍질 자극이 있으니까 부신 쪽으로 내려가 볼까? 일단 부신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신장, 콩팥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콩팥이랑 신장은 같은 건데, 이 오줌이 만들어내는 신장이 그 콩이랑 팥을 닮아서 이름이 콩팥이란 말이야. 근데 이 신장 위쪽으로 똑같이 콩팥처럼 생긴 콩이랑 팥을 닮은 기관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신장 옆에 붙어 있는 신장이라고 해서 서브신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부신 이런 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신장 옆에 붙어 있는 애인데, 이 부신은 겉부분인 겉질과 앞부분인 속질에서 분비되는 게 서로 달라요. 그 중에 겉질에서 분비되는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애가 있고, 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놓고 이름부터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해야 될 얘기도 은근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항상성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 얘들은 기능에 대한 것도 다른 애들 기능을 먼저 알고 그 뒤에 정리하는 게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얘네들은 좀 그냥 굉장히 특이한 호르몬들이라 다른 호르몬을 먼저 알고 보는 게 편하니까 이름만 한번 봐두기로 하고요. 그리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이제 에피네프린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피네프린 분비하는 데예요. 에피네프린 뭐 하는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여러 번 얘기하셨으니까. 흥분 상태 만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정도 다루고 났으면 이제 남은 게 이자거든.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는 생원에서 조금 여러 번 다루게 되는데, 이자는 소화계면서 동시에 내분비계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자는 외분비계이기도 하고 내분비계이기도 해요. 분비관을 가지고 소화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비관 없이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장은 내분비계로서의 이자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분비하는 호르몬이 뭐냐? 아주 익숙한 호르몬일 텐데, 당뇨병. 를 분비하는 게 이자지. 이자가 분비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얘는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인데 혈당량 감소가 뭐예요? 혈당, 그러니까 혈중 포도당 양인데, 이걸 왜 감소시켜야 되고 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지는 이것도 항상성 때 자세하게 얘기해야겠지. 만약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이자는 인슐린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이 인슐린의 정확하게 반대, 그러니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글루카곤도 분비를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호르몬은 지금 여기 적힌 것들 중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알면 됩니다. 얘네들만 항상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배울 거거든. 흰색으로 적혀있는 생시스템 자극이나 생장 호르몬은 몰라도 돼. 선생님들도 저건 설명은 하긴 하는데 그냥 설명만 해. 문제 안 낸다고. 지금 이 단원이 저 생시스템 자극이나 생장 호르몬에 대한 전애들을 위한 단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호르몬 명칭만 좀 같이 외워서 다음 주에 와서 시험을 봐주시면